자,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게 그 기업의 데이터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다른 말로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ERD라고 하고, 거기서 또 풍선까지 날리는 냠냠 쩝쩝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ERD라는 말을 이제는 여러분 뭐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었으니까 아는 말이죠. Entity Relationship, 그죠? 다이어그램, 그거의 약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entity라는 말과 relationship을 정확히 이해하면 ERD 그리는 문제가 없는데, 그 모델링 수업할 때도 항상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걸 배울 때는요, 상식을 접어두세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이나 상식을 동원하면 틀리기 쉽다. 그 상식을 접어라. 그게 새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어떤 새로운 걸 배울 때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자꾸 거기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새로운 걸 못 배웁니다. 그럼 여러분의 세계는 점점 좁아져요. 기존 지식을 자꾸 고집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넓고도 넓고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는 자세를 계속 새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로 살아야 여러분이 나이 들어도 꼰대 소리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꼰대 안 될 것 같지? 여기 여학생들은 머지않아 아줌마가 되고 나중에 할머니 될 거고요. 남학생들은 꼰대 아저씨 소리 들을 겁니다. 사회 나가자마자.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개방된 마인드, 오픈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돼요. ERD를 배울 때도 그런 기존의 지식은 싹 버리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어떤 방법론, 새로운 이론, 규칙, 이런 거를 철저히 따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틀려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꾸 자기 상식을 들이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ERD 배울 때도 여기서 정한 규칙대로만 하라. 그러면은 별거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선 이제 샘플 ERD, ER 다이어그램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커스터머가 있고 고객, 그리고 오더, 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오더드 프로덕트, 주문 내역이죠. 그게 있고, 인벤토리 프로덕트, 재고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고객이 여러 개의 주문을 한다. 그러면 고객에 대한 데이터는 커스터머 엔터티에 들어가고, 지금 이제 이 사각형인데 가장자리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이걸 라운디드 렉탱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서 읽을 때 라운디드 렉탱글. 그러니까 렉탱글이 사각형이죠. 근데 라운디드라는 말은 모퉁이가 이렇게 원처리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처리 된 사각형. 그게 엔터티를 표시하고, 그 엔터티 안에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엔터티를 찾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엔터티에 어떤 속성들이 있는가를 알아내는 거. 요게 이제 1차원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관찰을 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 1차원 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엔터티를 찾는 것도 사물을 찾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속성을 찾는 것도 그 사물의 속성을 찾는, 다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1차원 모델링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엔터티들을, 여기 지금 3개가 있네요. 그죠? 여기 ordered product라고 하는 엔터티는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라운디드가 아니라. 그건 의미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엔터티는 이렇게 라운디드 렉탱글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엔터티가 몇 개냐? 그러면 일단 4개인데 3개는 우리가 찾은 거고 하나는 이 기계가 만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ERWin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ERD를 그리잖아요. 그 ERWin이 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엔터티가 있어요. 그게 이제 Associative Entity라고 다대다 관계에서 생기는 건데 뭐 이런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하여튼 이렇게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그 엔터티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그러니까 엔터티를 찾고 속성을 찾는 건 1차원 모델링. 그러니까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게 이 ERD를 그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릴레이션십이에요, 바로. 관계. 그래서 관계가 설정되면 2개 이상의 엔터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2차원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2차원 모델들을 엮어서 모아서 서로 관련을 지어 놓으면은 한 정보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구성했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3차원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세한 내역은 여기서 봐야 그 글씨도 작고 뭔지 모를 거예요. 그냥 ERD가 이렇게 생겼구나. 엔터티 안에 속성이 있고 그것들 간의 관계는 선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것까지 하고요. 뒤에 이제 상세한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새롭게 상식을 깨고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엔터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엔터티. 엔터티라고 하는 개념은 실무자들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이게 좀 불분명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a class of persons, places, objects, events, or concepts about which we need to capture and store data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직역을 하면 우리가 포착하고 캡처, 그 다음에 저장할 데이터에 관한 아니죠, 이제 person 사람, place 장소, 오브젝트 객체, 그 다음에 이벤트 사건, 컨셉 개념 이런 것들인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자료를 포착하고 저장할 만한 것들이 들어있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a class of 어떤 그 계층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여러분이 이 엔터티의 개념을 정확히 잘 몰라요. 여기 이제 named by a singular noun 단수 명사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다시 정의를 해줄게요. 엔터티라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이 사물을 관찰을 해요. 일단 인간이 사물을 관찰해서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 나라는 건 여기서 사용자예요. 사용자는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자죠. 그죠? 의사결정자가 관심이 있는 그 사물의 속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붙인 이름을 엔터티라고 그래요. 이게 가장 정확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다시 한번 반복. 여러분 입에서도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엔터티라는 거는 동물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인간이 사물을 인식해서 관찰하고 뭐 인식한다는 같은 말이죠. 인간이 사물을 인식해서 그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그 사물의 속성들을 모아놓고 집합해요. 모아놓고 거기에 붙인 이름, 이게 엔터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엔터티는 사물이 아닌 겁니다. 여기 그 정의를 보면 마치 사람도 엔터티고
장소도 엔터티고 오브젝트도 엔터티고 이벤트 이게 다 엔터티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이 책은.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런 사물에 대해서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학생의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이라고 하면 그 엔터티 이름이 스튜던트예요. 여기 지금 스튜던트라고 돼 있죠. 그럼 스튜던트가 여러분과 같은 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실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은 계속 착각해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엔터티를.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썼으니까 스튜던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생이라고 쓰겠죠. 근데 그 학생이 그냥 문자일 뿐이다 이거야. 실제 걸어다니는 학생이 아니라고. 그것만 여러분이 구분해도 ERD 그릴 때 틀리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근데 자, 걸어다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사람은 속성이 엄청 많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여기다 답을 한번 써봐.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 혈액형, 키, 나이, 좋아요. 아주. 몸무게, 성별, 성격. 성격은 참 데이터화하기가 쉽지 않죠. 학력, 최종 학력, 뭐 졸업 학교, 뭐 이런 거. 출신지, 오케이. 발 사이즈, 직업. 여기서 좋은 거는 혈액형, 키, 나이, 몸무게, 성별, 출신지, 발 사이즈, 이름, 이거 다 좋은 속성들이에요. 근데 지금 애매모호한 속성이 성격,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건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속성들이 뭐냐, 이렇게 성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로 든 사람은 아직 그 속성의 성격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추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생일, 좋아요. 생년월일이죠, 생년월일. 왜냐면 생일은 같은 사람이 많잖아. 근데 생년월일은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을 식별할 때 생일 가지고도 좀, 그러니까 생년월일 가지고 식별하는 게 생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식별을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주민등록번호 좋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다 다릅니다. 좋은 속성이죠. 가족사항,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속성이에요. 좋아.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대답을 하란 말이야. 그래야 평가를 받잖아. 내가 가족사항도 속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거를 내가 그 피드백을 해줘야 여러분이 그 다음에 그런 실수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를 자꾸 하란 말이야. 인종, 오케이. 학번, 눈동자 색,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값이 하나인 거.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성을 잡을 때는 값이 하나인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주소도 사실은 약간 애매모호한 속성이에요. 주소 하면은 내 고향이 경기도 김포군 양천면 마성리 231번지야. 응? 지금은 주소가 다 바뀌었지만 내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경기도도 있고요. 김포군도 있고요. 양천면도 있고요. 마성리도 있고 231번지도 있고 5가지 데이터가 거기 합쳐진 거예요. 이해하죠? 그런 속성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 뭐 군, 구, 뭐 그 동, 면, 그 다음에 번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속성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려면 대머리인지 아닌지. 그렇지, 이건 yes, no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그지? 우리 과에는 대머리가 없죠. 족보 몇 대 손이냐, 애매모호하죠. DNA 이런 거는 이제 속성이 될 수가 없어요. DNA는. 바뀌지 않지만 그 값이 하나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속성의 실제 값을 나중에 데이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이 그러면은 29 이렇게 딱 입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경력 뭐 입력할 거예요? 너무 많아요. 경력은.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야. 가족사항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안 좋아요. 가족사항은. 왜냐면 가족사항이라는 게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부도 있고 누나도 있고 다 있잖아. 누구를 입력할 거야? 값이 하나인 것이 좋은 속성이다. 이거. 그리고 그런 가족사항을 입력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후반부에 무슨 정규환이 뭐 이런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엔터티를 생각할 때 이런 속성들이 서로 관련 있는 것들만 모아서 집합을 만들고 거기다 이름 붙인 게 엔터티다 이거예요. DNA는 좀 그래요. 자,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보면 엔터티의 예가 학생. 학생이라는 엔터티의 속성이 여기서 잡은 건 세 개예요. 스튜던트 아이디, last name, first name. 그죠? 서양 사람들은 성과 이름을 구분하죠. 그래서 성하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안 하고 name 그러면은 사실은 좋은 속성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 이름하고 이름 그러면 성하고 이름을 같이 붙여서 다 얘기하죠. 뭐 김민정, 강신철 이렇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꼭 미들네임이 뭐냐 심지어는 last name, first name, family name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속성을 하나씩 구분해 놔야 강신 사람 그러면 강신 사람만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강신철 해놓으면 강문정하고 강신철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강씨는 앞에 붙어 있지만 뒤에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이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상당히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용어를 익히면 그 엔터티는 그죠? 이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속성들을 모아놓고 붙인 이름이야.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붙였어요. 근데 똑같은 인간이지만 관심 있는 속성이 다른 데서는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갖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아까 뭐 몸무게, 무슨 자기 본적지,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군대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거기서도 써요. 그죠?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환자 기록부에 또 다 써요. 그리고 여러분 취직하면 기업 사원 기록에도 다 들어가요. 그런 게. 그죠? 근데 추가되거나 빠지는 것들이 있죠. 학교에서 여러분 몸무게 재나요? 안 재죠. 그렇지만 병원에 가면 재죠. 군대에 가면 재죠. 그래서 그 몸무게라고 하는 속성은 군대나 병원에서는 걔들이 관심이 있는,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속성이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출신 학교라 뭐 전화번호 무슨 그 다음에 성적을 또 병원에서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것도 값이 많지만, 그러니까 GPA를 얘기하는 거야. 그 총 평점. 그 평점이라는 거 갖고 취업할 때는 왜 인터뷰를 오냐 마냐 결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업 데이터에는 성적이 들어가요. 근데 병원에서는 관심 없어요. 자, 이렇게 똑같이 같은 사람이지만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성에 대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스튜던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죠? 군대 가면은 병사 또 병원에 가면 환자 거기 또 의사가 되면 또 다르게 속성을 갖겠지? 이렇게 사람이라는 사물에 관심 있는 속성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붙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학생이라고 엔터티 이름을 정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응? 병원에 갔다고 해서 그 환자라고 해서 그 실제 그 환자의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는 거야. 그 사람에 관한 관심 있는 속성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그래서 환자라고 해서 환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틀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림 그린 거 보면 그런 실수 저지른 사람 수두룩히 나옵니다. 여기 그 반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속성을 이렇게 가로로 늘어놨죠. student ID, last name, first name. 이게 이제 속성이에요. 필드명이라고 그러죠. 필드명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 모델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가 계층 구조, 그죠? hierarchical data. 두 번째가 뭐죠? 무슨 데이터? 데이터 모델이 세 가지가 있잖아. 우리가 배우는 거는 relational 데이터죠. 두 번째가 뭐죠? No. 데이터 모델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배웠잖아요.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해요. 네트워크 모델.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hierarchical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relational 데이터 모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앞에 hierarchical 데이터 모델이나 네트워크 DB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들, DBMS들은 거의 다 relational DB입니다. 근데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relational DB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hierarchical 데이터와 네트워크 DB만 있었어요. 자, 그건 이제 DB 시간에 할 얘기고 어쨌든 우리는 relational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 모델만 지금은 쓰기 때문에 실무에서 우리는 그것만 배웁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지금 속성을 내가 필드명이라고 그랬죠. 관계형 데이터에서는 필드라고 안 씁니다. 그럼 뭐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밑에 좀 써봐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속성을 뭐라고 하나? 이게 다 시험 문제 거리네, 그죠? 뭐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들 간의 용어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지 틀리지 않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답이 하나도 안 올라오네. 전혀 몰라요? 그러면 다르게 물어봅시다. 엔터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엔터티에 해당하는 그 계층형이나 네트워크 DB 옛날 모델에서 이제 보통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그 운영 체제 도스 뭐 윈도우 이런 데서 쓰는 또 그 명칭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일 시스템인데 그 파일 시스템에서는 엔터티를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누가 테이블이라 했는데 이 테이블은 바로 그 엔터티를 관계형 DB에서 물리적으로 저장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터티의 다른 이름이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은 관계형 DB의 용어예요. 나는 지금 묻고 있는 게 관계형 DB 용어를 묻는 게 아니라 파일 시스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테이블을 뭐라고 그래요? 응? 이미 내 말 속에 답이 있는데 질문에 답이 있어요. 그렇지, 파일이에요, 파일. 강문정문정 정확히 알고 있네. 파일이에요, 파일.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 엔터티를 파일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스튜던트 파일, 무슨 뭐 학생 파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관계형 DB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에서 쓰는 용어와 이 관계형 DB에서 쓰는 용어가 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게 뭐에 해당한다라는 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엔터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속성이라는 말 썼죠? 애트리뷰트. 그것도 일상용어입니다. 애트리뷰트도 일상용어예요.
그래서 또 일상용어가 인스턴스, 그러니까 경우의 수죠.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학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죠. 학생 아이디가 2144, 3122, 3843이라 해가지고 6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라는 엔티티의 그 경우의 수가 6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겠죠? 이 표를 보면 6명이잖아요. 6명의 명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반에 스튜던트 엔티티를 만든다면 그러면 여기에 인스턴스가 30개가 있는 거예요. 30명이니까. 그게 인스턴스예요. 개수. 몇 개냐? 그 레코드가. 그래서 일상 용어는 엔티티, 인스턴스, 애트리뷰트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파일 시스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엔티티를 파일이라고 붙이는 거고 애트리뷰트를 필드라고 불러요. 거기서는 필드. 그리고 인스턴스를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아까 내가 말했는데 레코드라고 그래요. 레코드. 파일 시스템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관계형 DB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엔티티를 테이블이라고 하고 그죠? 테이블이라고 하고 애트리뷰트 속성을 컬럼이라고 그래요. 컬럼. 들어봤어요? 컬럼. 왜냐면 이게 표 형태로 돼 있잖아. 테이블이 표라는 뜻 아니야. 그럼 표는 그 행렬, 컬럼과 로로 돼 있죠. 그래서 필드는 여기 스튜던트 아이디, last name, first name 이렇게 세 가지 그 속성들은 컬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컬럼이 3개가 있는 거고 로, 행이죠. 행이 6개가 있는 거죠. 자, 눈치 빠른 학생은 3가지 지금 다 기억이 됐을 거야. 그거 시험 문제거리입니다. 그죠? 아주 교수들이 즐겨하는 시험 문제거리예요. 이 일상 용어와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이 관계형 DB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 다르지만 같은 말들을 달리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다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데이터 모델링 할 때는. 그래서 여기에는 로가 6개가 있다 하는 말하고 인스턴스가 6개가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레코드가 6개가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필드가 3개고 속성이 3개고 컬럼이 3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어느 상황에서 쓰느냐만 다른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이라는 말 나왔는데 아까 컴파운드 애트리뷰트라는 게 복합된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복합된 속성이라는 게 주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름 이런 거예요. 그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있는 거. 그래서 주소는 우리는 편하게 그냥 주소라는 속성 하나로 생각하지만 실제 값은 뭐 도, 군, 면, 동, 번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이 거기 있다 이거야. 전화번호는 어떨까요? 컴파운드 속성일까요? 아닐까요? 전화번호. 지금은 거의 아닌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앞에 3자리는 국이고요. 그리고 그 모바일 번호도 010은 뭐 KT고 아니 뭐 018은 뭐 어디 통신사고 그게 다 달랐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다 010으로 통일돼 가고 있죠. 그래서 컴파운드가 아닌 걸로 바뀌고 있는 거죠. 단일 속성 값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그 왜 그럴까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해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우편 번호도 지금 그래요. 우편 번호가 옛날에 컴파운드 애트리뷰트였어요. 앞에 3자리와 뒤에 3자리가 의미가 다른 걸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따로 입력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5자리로 통일을 해버렸죠. 한 번호로. 그러면 그냥 단일 속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는 컴파운드일까요? 아닐까요? Yes, no. Yes죠.
컴파운드예요. 왜냐하면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에요. 그죠? 뒤에는 고유번호예요. 그래서 두 개의 그 데이터 속성이 모여가지고 합쳐져서 주민등록번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컴파운드 된 거다. 이해됐죠? 컴파운드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어요. ER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근데,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항상 2단계를 거치는데, 크게 보면 3단계지. 이제 as is 모델을 그리고 to be 모델을 그릴 때, to be 모델도 로지컬, 논리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물리적으로 모델링을 해요. 지금은 어렵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는 지금 개념 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 모델링. 그래서 개념 모델링은 as is예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여러분이 지금 회사 자료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개념적으로 머릿속에서 엔터티를 찾아내고 속성을 찾아내고 관계를 찾아냅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논리적으로 개선된 모델을 만들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이란 말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야. 그게 컴퓨터로 구현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책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테크놀로지 인디펜던트라는 말을 써요. 기술과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뭘 쓰든 하드웨어를 뭘 쓰든 상관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델을 먼저 만드는 게요. 그게 투비 모델이에요. 그죠? 미래의 그 개선된 모델이니까. 근데 거기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머리에서 이해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상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컴퓨터로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컴퓨터 사양에 맞게 최종적으로 바꿔줘야 드디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짤 수 있어요. 그거를 피지컬 모델, 그러니까 물리적 모델이라고 해요. 3단계예요. 네. 개념적 모델, 논리적 모델, 마지막으로 물리적 모델링. 이렇게 3가지 모델링을 한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 모델까지는 아직 안 가요. 맨 나중에 최종 보고서 작성할 때 할 거예요. 그때 물리적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데이터 타입.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걱정하려면 이미 이건 프로그래밍하고 직접 연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 타입은 자료 형태는 오라클의 기준으로 오라클 DB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보면 넘버, 텍스트, 메모, 데이트, 타임, yes, no, value set, 뭐 이미지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뭐 배운 거기도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피지컬 모델링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리뷰를 해줄게요. 여기 이제 얘들이 나와 있죠. 넘버, 텍스트의 그 데이터 타입과 그 길이. 여기 뭐 텍스트 가로 열고 30 그거는 최대 길이가 텍스트가 30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데이트 하면은 months죠. 월, 일, 연. 그 표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mmdd, yyyy 또는 mmyyyy 이렇게. 달만 표시하는 거죠. 일은 없고. 이거 디테일한 건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 없고, 아무튼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할 때는 맨 마지막 단계, 물리적 모델링 단계에서는 데이터 타입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 설정,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속성들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한 속성이 또 나와요. 그게 이제 키라고 하는 거예요. 키. 프라이머리 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죠? 키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concatenated key가 있고 candidate key, 그다음에 primary key, 그다음에 alternate key. 키가 되려면 식별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아까 왜 레코드, 뭐 인스턴스, 로 이런 얘기가 다 같은 얘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독특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값, 그런 속성을 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정하면 별로 키로서 역할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제일 좋은 키는 뭐냐면 누구에게도 겹치지 않는 값.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하나도 한국 사람이라면 겹치지 않는 값이 하나 있죠. 뭐죠? 주민번호예요. 주민번호가 키예요. 근데 주민번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파운드죠. 길어요. 그리고 가운데 슬래시까지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불편해요. 그래서 직장마다 뭐 군대에서도 그렇고 다 새롭게 이름을 번호를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쇼핑몰에 가면 고객 번호를 정하고 학교에 들어오면 학번을 정하고 군대 가면 군번을 정하고 병원에 가면 환자 번호를 정하고 그죠? 새로운 아이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번호는 결코 겹치지 않죠. 한남대 역사상 56년의 개교 이래 학생 번호가 부여된 거는 하나도 겹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이제 연도를 넣고 뒤에다가 학과 그리고 1년 번호 이런 식으로 학생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결코 겹치질 않죠. 그게 고유 번호예요. 그게 가장 좋은 키죠. 근데 주민등록번호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도 키로서 자격이 있죠. 그죠? 그리고 동명이인이 있긴 해도 사람 이름이 그렇게 같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키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 그렇게 우선은 그냥 주민등록번호와 학번을 예를 듭시다. 그러면 이거는 다 그 키로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candidate이라는 말이 후보란 뜻이잖아. 그래서 학번과 주민등록번호는 학교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그 엔티티에서 후보 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candidate 키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라면은 학교 학사관리 시스템 짤 때 무엇을 진짜 키로 놓을까요? 학교 시스템은 뭐로 돼 있어요? 응? 주요 키가 학번이죠. 그죠? 그 학번이 그럼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 그거로 선택되지 않은 놈들이 있죠. 주민등록번호는 뭐가 돼요? 세컨더리 키 또는 얼터네이트 키가 되는 거예요. 얼터네이트라는 말은 뭐를 대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신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캔디데이트 키는 키가 될 수 있는 놈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진짜 이거는 키로서 가장 훌륭하다 생각하는 놈을 프라이머리 키로 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캔디데이트 아니 얼터네이트 키로 놓거나 또는 다른 말로 세컨더리 키라고도 그래요. 두 번째 키다 이거지. 근데 그거는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는 안 쓰고 하는 키예요. 그 학교 학사관리 시스템은 전부 학번이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됩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군번을 부여하면 그 군대 행정관리 시스템은 전부 프라이머리 키가 군번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군인들도 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그 주민번호를 세컨더리 키 또는 얼터네이트 키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프라이머리 키를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모든 엔터티는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데이터 인테그리티,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엔티티를 만들 때 제1원칙이에요.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된다. 그걸로 데이터를 찾기 때문에 데이터를
찾기 위한 그 값은 절대로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없어요.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concatenated key는 키를 하나 가지고는 그 식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물건을 샀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간 구매 내역을 테이블로 저장을 하고 싶다고 한번 그런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고객이 무슨 물건을 사갔는지 알으려면 고객 번호와 제품 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두 개를 합쳐야지만 그게 독특한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두 개 이상의 키를 속성을 묶어서 키를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 때 그 이름을 concatenated key. concatenated란 말이 두 개 이상의 단어를 합치는 거를 concatenated라고 그래요. 뭐 compound란 말을 쓰기도 해요. 합성. 두 개 이상을 합쳤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이제 associative entity라고 하는 데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첫 번째 그 ER 다이어그램 그 샘플에서 직사각형으로 돼 있었던 놈이 있었죠. 그게 바로 associative entity인데 거기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두 개가 양쪽에서 들어와서 합쳐가지고 그게 프라이머리 키가 돼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또 이 포린 키 하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subsetting criteria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subset이라는 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구분할 수 있는 거를 subset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을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지금 재학생이 12,000명 레코드가 학생 테이블에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있을까요? 학과로 구분할 수 있죠. 또 학년으로 구분할 수 있죠. 또 그건 좋은 기준이 아니죠.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그 값이 두세 개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거. 학과는 했고, 응? 재학생인지 휴학생인지, 그렇지. 그 좋은 그러니까 구분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ubsetting criteria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명단을 뽑을 때 지역별로도 구분할 수 있고, 그죠? 연령별로도 구분할 수 있고,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성별로도 구분할 수 있죠. 남자 고객, 여자 고객. 그 다음에 뭐 매출 실적이 뭐 연간 1억 이상인 고객, 그게 안 되는 고객.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이거를 subsetting criteria라고 그래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고서를 뽑을 때 가끔 그런 분류 기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지. 우리 학과의 학생이 250명이에요. 그럼 250명을 그냥 쫙 프린트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쓸모없는 데이터예요. 근데 그거를 학년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학년에서도 다시 뭐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뭐 지역별로 구분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뭐 데이터를 분류해서 쓸 때 그 유용한 정보가 거기 많이 들어있죠. 그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그런 거를 subsetting criteria라고 한다. 그러니까 속성의 다른 이름이에요. 개념들만 먼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죠. 자, 데이터 몰링 컨셉의 관계, 여기까지만 합시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엔터티들의 연관성, 그죠? 그게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는 카디널리티. 여러분 사상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요? 수학 시간에 여러분 그 함수 제일 간단한 게 y는 equal ax 플러스 b 머리에 떠오르죠? 그때
x값에 대비되는 y값이 있다. 그래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매핑한다고 그래요. 사상. 그래서 x에 1이면 y는 2다. x가 2면 y는 4다. 그러면은 y는 2x라는 함수죠. 그죠? 그럴 때 x값이 쭉 정해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y값이 정해진다. 이거를 사상이라고 그래요. 사상. 매핑한다 그래요. 다 잊어먹었나? 수학에서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도 여기에 이제 얘는 스튜던트와 커리큘럼이 있어요, 지금. 스튜던트라는 아이디와, 엔터티와 커리큘럼이라는 엔터티.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듣는 값을 여기다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럴 때 한 과목은 또 여러 학생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상은 다 대 다라고. 그걸 카디날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다 대 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보면 스튜던트를 주어로 놓고 한 학생이 커리큘럼, 과목을 여러 개 들을 수 있다. 그 말은 오른쪽 그 커리큘럼 앞에 이렇게 닭발처럼 돼 있는 거 있죠? 닭다리. 발 3개. 사실 얘들도 이걸 까치발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과서에는 까치발이라고 이걸 이름을 불러. 이게 다라는 표시야. 그러니까 이게 삼지창처럼 여러 개. 그래서 한 학생이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다 표시를 그렇게 삼지창으로 표현을 하고, 거꾸로 커리큘럼이 이제 주가 되면 한 커리큘럼, 한 과목을 여러 명이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왼쪽이 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카디널리티, 사상은 다대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배운 거잖아. 그죠? 그게 카디널리티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그리라는 게 있죠? 여기 카디널리티 설명이 나오네요. 이건 다대다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그리라는 게 있어요. 디그리는 뭐냐면 몇 개의 엔터티가 모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몇 개의 엔터티예요? 이 그림에서 2개잖아.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스튜던트하고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2개의 엔터티가 지금 모여서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바이너리라고 그래요. 바이너리. 바이가 둘이란 뜻이잖아. 그지? 바이시클하면 사이클이 1이고 사이클이 2개니까 바이시클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전거에 바퀴가 2개잖아. 그게 한발 자전거는 바이시클이라고 안 하죠. 모노가 1이란 뜻이기 때문에 모노시클 그러죠. 모노시클, 모노사이클. 3개면 어떻게 돼요? 필리핀 가면 많잖아. 3발 자전거. 트라이야. 트라이가 3이란 뜻이죠. 그래서 트라이시클 하면은 1이 3개가 있기 때문에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개가 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엔터티 혼자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게 바이너리야. 2개의 엔터티가 모이는 거. 자, 요거 이제 카디널리티 더 자세히 보면 원은 짝대기 하나. 예. 여기 보면 그래픽 노테이션이 1은 이게 짝대기 하나죠. 2개를 그려도 돼요. 2개를 찍찍 그어도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달라요. 이 위에 짝대기 하나 근 1하고 밑에 짝대기 2개 근 1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1이야. 하여튼 관계가 1이란 뜻이고, 제로 또는 1 그러면 동그라미 앞에다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one or more 여러 개란 뜻이죠. 다일 때는 닭발이처럼 이렇게 하고, 그 차이를 좀 구분해야 돼. 이 위에 거 여기 짝대기와 닭발이 있는 게 있고 원과 닭발이 있는 게 있죠. 그거는 이 왼쪽에 짝대기나 0은 이 카디널리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응? 사상이 아니고 몇 개냐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옵셔널리티라고 그래요. 그거는 옵셔널리티.
나는 지금 여러분이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데 이거 다 DB 시간에 알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속성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카디널리티, 두 번째는 디그리, 세 번째는 옵셔널리티. 이 세 가지를 전부 이해하면 관계 설정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옵셔널리티는 뭐냐면 그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게 옵셔널리티야. 그러니까 자, 앞에 그림을 돌아가면 여기 옵셔널리티가 지금 표현이 돼 있죠. 자, 한 학생이 이 그림 잘 보세요. 요걸 이해하면은 ER 디아그램은 다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 한 학생이 주어가 왼쪽이에요. 한 학생이 커리큘럼 여러 개를 들을 수 있다. 그게 닭다리죠. 근데 거기 짝대기가 하나 있죠, 앞에. 그 일은 하나란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맨데토리란 뜻이야. 그러니까 옵셔널리티에 강제적으로. 즉, 한 학생은 최소한 한 과목 이상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만약에 거기 동그라미가 있다면 학생은 과목을 여러 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거꾸로 커리큘럼의 입장에서 봅시다. 한 과목은 여러 학생에 의해서 수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닭다리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뭐예요? 어느 과목은 아무도 안 듣는다 이런 얘기야. 즉 개설이 안 되면 그 과목은 듣지 않죠. 아무도.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모델링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지금처럼 이 그림처럼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입생을 이 시스템에는 등록을 못해요. 신입생은. 그러니까 신입생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는 그 학생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 DB에는. 왜? 반드시 한 과목이라도 들어야지만 학생이 가능하죠. 이 데이터에 입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예로 보여준 거지 실제에서는 이렇게 모델링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쪽이 다 동그라미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학생이 한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과목이 아직 수강 신청을 안 했지만 걔를 신입생이니까 학생 명부에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그럴 때는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용 우리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는 이 동그라미인 경우가 가장 흔해요. 그러니까 고객과 제품의 관계도 그렇죠. 고객이 여러 개의 제품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죠. 그렇게 놓으면은 제품 하나도 아직 안 샀는데도 고객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을 우리 회사의 DB에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왼쪽 고객 쪽이 짝대기가 그어져 있으면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나라도 제품을 그러니까 고객이 사야 그 제품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그 제품은 누가 사기 전에는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동그라미 놓으면은 제품이 하나도 안 팔렸지만 우리가 목록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고객도 아직 제품을 하나도 안 샀지만 고객 명단에 넣을 수가 있는 그래서 더 유연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옵셔널리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맨 밑에 건 뭐냐? 네, 이 그림에서 맨 밑에 거. 그건 동그라미도 없고 짝대기도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짝대기 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0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더 중요하지 짝대기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0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0을 넣으면 옵셔널이고 안 넣는 거는 다 맨데토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귀찮으면 짝대기를 하나 안 긋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최소한 하나 이상은 넣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강제라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건 좋은 노테이션은 아니에요. 그죠? 명확하게 강제적으로 넣어야 됩니다라고 짝대기 표시하는 게 그림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ERWin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짝대기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맨더토리로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짝대기 없는 그림은 없어요. 이건 실무에서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이런 걸 보면 이거는 0이 없으니까 맨더토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이제 디그리 아까 설명했죠? 몇 개의 그러니까 엔터티가 관계를 형성하느냐. 자, 이거는 몇 개? 엔터티가 몇 개가 모여서 관계 형성한 건가요? 3개입니다. 가운데 거는 이게 기계가 만든 엔터티지 우리가 만든 엔터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 엔터티라서 걔는 엔터티로 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제할 때 학기 초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프로젝트를 하되 엔터티가 적어도 5개 되는 일거리를 잡아라. 그래야 이게 프로젝트를 하기가 편하다. 그때 얘기하는 내 말의 엔터티란 말은 한 5개가 그게 바로 이 바깥에 있는 엔터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것까지 합치면 이게 4개잖아. 그죠? 그거는 엔터티를 치지 말라는 거지. 왜냐면